2020년도에 분양받으면서 막 불꽃 일어날 때 연고 시절에 분양받은 친구들, 집을 산 친구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변동금리 적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5% 넘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뭐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동산 빨리 처리해야죠. 처리하면서 동시에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채권별 순매수액. 평소에 한 2, 3%밖에 안 됐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2021년에 부동산 꼭지였죠. 이분들은 22년에는 좀 꺾일 거라고 봤나 봐요. 많이 파셨죠. 단체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들을 알고 계시면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경제 공부를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걸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건방지들이겠지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지금 금융자본주의입니다. 현대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미스, 리카르도, 케인즈, 하예크 지나서 금융공학이 처음에 나온 게 여러분 블랙숄츠가 만든 이론입니다. 방정식. 수학과 나온 양반이 한 건데 얘가 이제 발전을 해서 파생상품의 전성시대가 열리죠. 19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지금의 시장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금융의 유동성을 확보한 건데 이 흐름에서 아시는 게 여기 LTCM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CD하고 CDS 때문에 서브프라임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LTCM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을 갖다 자문위원으로 둘을 데려다가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이론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뒤에 없으면 나는 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 뒤에 사주는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겠죠? 근데 여기도 이 LTCM이 그거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한 대비 리스크가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 모라토리엄 터지는데 예측을 못했고 일종의 이제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망했거든요. 결국 노벨 경제학상 둘이서 해가지고 처음에 잘 되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리스크를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자기의 마음이 탐욕을 쫓아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추세인데 전 세계가 아직 유동성에서 헤어나질 못해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바젤 뭐 1, 2, 3 들어오셨죠? 다 아실 거예요. 3 말고 4가 나온 건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4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왜? 지금 계속 이렇게 펌핑해서 가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바젤에서 4를 만들었습니다. 3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레스 DSR, NCR, 유동성, 건전성 은행들 체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이제 픽스가 됐어요. 국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부동산이 예전과 같은 시대는 이제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거를 계속 살려줬다면 미국의 지금 오피스들이 쫙 뻗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바젤 1, 2, 3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 7월 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긴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또 때가 되면 대출 풀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건 국제 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못 바꿉니다. IMF한테 보고하고서 사인 받고 동의가 돼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파생 상품이 이렇게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렇게 이어져 왔고 금융공학이 90년대 나왔는데 노벨 경제상 받으면서 이름이 뜨기 시작하고 근데 97년에 파산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바젤 1, 2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지불 비율이 나온 지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바젤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그것도 안 가르치잖아요. 지불 비율이 마치 옛날 영란은행 세울 때부터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다 은행들이 막 박살나고 이러니까 뒤늦게 받는 게 바젤 1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유동화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연도가 좀 잘못 썼네. 98년에. 여기 보시면 이 루이스 라이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바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실제로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 있고. 이 친구인데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회사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대학교 중퇴하고 우체국에 들어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이 당시만 해도 채권은 쓰레기로 봤습니다. 채권 취급을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채권들 여러분 풀링 해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만히 하니까 투자할 사람이 있겠다는 상품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편실에서 채권 판매를 맡았다가 이 사람이 1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돈을 유동성 ABS의 원조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정치인들을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통령 누구를 거쳐서 세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ABS, ABC 다. 자, 그 시스템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와중에 CDO 있잖아요. CDO는 이 여자분이 만듭니다. 빌리 마스터가. 이분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95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미국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택 담보대출 받으시면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년 모기지를 받는데 5년은 고정이고 6년 차부터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분양받으면서 막 불꽃 일어날 때 영골 시절에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19년도, 20년도에 고점에 분양받은 친구들, 집을 산 친구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변동금리 적용이에요. 2.5%를 받았었는데 지금 4.2%, 신규는 4.2%인데 이 사람들은 5% 넘어갑니다. 계속 힘들고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여자분이 이걸 CDO를 만들어서 그 서브프라임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핵심은 겁니다. 뒤에서 사줄 사람이 없고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있다가 6년 차에 변동금리가 됐을 때 그 시기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그러니까 경제가 버블이 생기는 시기가 겹치면 무조건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때 이미 아는 사람 다 움직였고 공부한 사람들 다 움직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공부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조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좋은 화폐혁명인데 저도 10년 동안 사기꾼이라고 해요. 친구가 10년 전에 이거 사라 그럴 때 10년 됐나 10년 안 됐나 10년 된 것 같아요. 사라 그럴 때 무슨 사기냐 이랬는데 3년 전에 학교 선배가 혼자서 하도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본 거예요.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콘스탄티노 때 로마 싸울 때 블랙체인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론의 바탕을 둬서 어느 분이 만드는데 이거 제가 봐도 예술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그런데 기존의 화폐 기축통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넘기에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데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쪼갤 뿐이지 가치는 그대로 고정되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더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산 투자보다. 자산이 올라가도 내 자산, 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거꾸로. 근데 돈을 더 풀면 화폐 가치 떨어지면 자산 가치 올라가잖아요. 역으로 얘는 안 풀리니까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자산이 막 올라갈 때 내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한정적이니까. 이게 역사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시길 바래요. 저도 3년 전에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화하기에는 권력이 없다. 권력이 있다면 이거는 화폐혁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미 한 나라가 이걸로 쓰잖아요. 화폐를. 거기 지금 경제성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왜? 노동 가치가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자산 투자를 안 하고 노동에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서 노동 정책을 써도 잘 먹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한번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어느 지점에 가서 금리를 높여야 되고 높이면은 결국 경기 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너무 바닥으로 가면 다시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진작해서 다시 움직여야 되죠. 그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부동산을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도 대충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파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글라 파동, 경제 이론이 뭐 여러 가지 콘트라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뭐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동산 빨리 처리해야죠. 처리하면서 동시에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시면 채권별 순매수액 2020년, 23년 건데 이쪽 걸 보시면 평소에 한 2, 3조밖에 안 샀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2021년에 부동산 꼭지였죠. 이분들은 22년에는 좀 꺾일 거라고 봤나 봐요. 많이 파셨죠. 갑자기 10배, 20배 가까워집니다. 채권 매수액이 40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은 지금 성공했죠. 그죠? 지금 5% 갖고 있잖아요. 금리 지금 2%인데 5% 먹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한 번 더 꺾어지면 채권 털고 다시 들어갔죠. 이 사이클에서 계속 돈 버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사이클에서. 그래서 그 PB센터 장들하고도 이제 방송하고 나면 만나서 패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작년에 이미 21년도부터 VIP, MVIP라고 그러죠. 요새 또 VVIP에다가 또 MVIP로 또 바뀌었더라고. 모스트레나. 이분들이 이미 2021년 하반기부터 PB센터 MVIP들이 자꾸 미국을 단체로 가서 부동산 시찰을 하더라고요. 단체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들을 알고 계시면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다. 뒤엔 좀 가렸는데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일단 얼마 전에 뭐 연방 상업부인가요? 재판소에서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브레이크 걸었더니 트럼프에서 항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3개월 뒤에 나오거든요. 요새 그 와중에 또 철강하고 알미늄 지금 6월 지금 50% 올렸잖아요.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철강 알미늄 업체 사장님 한두 분 알고 철강 알미늄이 딱 원자재뿐이 아니라요. 그걸로 만들어진 기계 이것도 다 해당되는데요. 지금 25% 두드려 맞고 지금 정신 없어서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수출업체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첫 배를 실었는데 돈을 주는 게 없는 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뉴스에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 수출액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작년에 좋았죠. 557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액이고 수입액인데 자꾸 트럼프가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두드리는데 여기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세탁기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120만 대인가? 120만 대를 넘으면 관세가 50%였습니다. 120만 1대부터 50%예요.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LG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수출액이 줄죠. 자, 그런데 지금도 하여간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수출액은 감소할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연동되는 경제 연쇄성을 우리가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미래를.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 대비 리스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좀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또 지나가죠. 아까 그림 보면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오는 시기가 언젠가를 예측하시면서 부동산과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 때가 특히 요즘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이 쓰는 돈하고 이 버는 돈인데 계속 갭이 이게 쌓여갔잖아요. 쌓여가서 지금 여기 2024년 5년인데 보시면 이 추세로 가다간 미국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에 좀 대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단은 화해하고 갔지만 어느 날 툭 터지면 어떻게 돼요? 또 아찔하죠? 그것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시할 게 뭐냐면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청처럼 뭐 중소기업청, 부산 뭐 무역진흥청 뭐 이런 분들하고 저는 그때 또 마침 공교롭게 부동산학 박사의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초빙이 와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땅들이 좋고 알로에 농장이 여기 300만 평이 있더라고. 우리나라 러시아 땅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쓸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갔더니 일본 애들 그 마스코트하고 중국 애들 마스코트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초대했나를 설명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와가지고 서로 살라고 막 지금 눈 벌게 사는데 그걸 막았대요. 막고 한국에서 해라. 우리 한국이 제일 친하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러시아를 우리가 전쟁 나면서 이렇게 경제 제재 조치 들어왔잖아요. 일본은 미국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비싼 거 쓰고 이런 경제 외교 플레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브릭스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브릭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올 봄부터 1월 달에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포기했잖아요.
국방조약도 포기했습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붙어버렸어요. 이거 웬일이지? 또 인도도 또 중간에서 미국하고 자꾸 안 놀려고 그러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GDP가 지금 40%예요. 제가 외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걸 왜 드리냐면 그 광개토대왕 때 우리 땅이 이만큼이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어디냐? 우리나라, 여기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근데 저기 놀고 있더라고요, 땅들이. 저기 콩이 잘 나거든요? 추운데? 콩이 잘 나는데 관세가 100%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콩값 요새 비싸죠? 제가 그때 정부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것만 FTA를 맺어라. 우리 청년들 일자리 없는데 거기 가서 콩 농사 짓고 다 부자 될 것 같은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게 정치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땅이 300원이에요. 평당.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까지 300원인데 70년 임차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석탄을 캐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가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어느 날 풀리면 블라디보스토크 1시간이면 가잖아요. 가자마자 아무 때 여기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 근처의 땅을 300원 70년짜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거기다 베트남하고 인도 이런 나라들도 지금 개방하기 직전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지하철 3호선까지 하고 있거든요. 1호선, 2호선, 3호선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데 베트남 부동산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국토부 역할을 하는데 거기 공산주의 국가에서 뒷돈을 주면 다 허가를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프랑스에서 국가 간 FTA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국가 간 손해배상 제도가 투자 손해배상 제도가 한 나라가 사인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준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베트남이 제가 서울 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양재동에 제가 아버지 손잡고 배 타고 또 나룻배 같은 거 타고 장화 신고 아버지는 장화 신고 저는 맨발로 갔어요. 어리니까. 다 진흙밭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격세지변을 제가 아니까 베트남을 가니까 야 이거 다 돈으로 보이는 거 제 눈에는. 근데 이게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누가 그걸 뚫었겠죠? 거기 인구 구조가 우리 70년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돈이 투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이럴 때 만약에 어느 한 회에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 가시면 그냥 오시지 말고 거기 공인중개사 있거든요. 명함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받아오셔서 딱 찍어뒀다가 그 땅 사기가 쓰면 되죠. 그죠? 뭐 그런 것도 한번 미래에 15년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계가 이렇게 막 격돌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와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 이걸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주식시장 채권 쪽에 우리나라 이 트레이더 1등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서땡땡 박사님인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는데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저도 부동산설 강의를 하러 왔지만 이거를 이제 강조해 드린 겁니다. 아, 이걸 모르면 최근에 22년도 이후에 힘든 시행자분들 많죠. 여기 시행자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20년도부터 터진다 그래가지고 몇 친구는 제가 구했다 그러는 게 뭐라 그럴까요? 막았습니다. 막 심하게. 야, 지금 많이 벌었잖니. 참아라. 이 친구들 지금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우리 시행자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따뜻하고 쉬면서 좋은 물건 날라옵니다. 물건들이 전국에서. 근데 이제 모르거나 욕심 있던 분들은 물렸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벤츠 딱 끌고 와가지고 문대가 밥 좀 사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뭘 몰라서? 사이클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시절이고요. 지금 이 부분으로 넘어왔죠. 제가 이거 15년 전에 만든 그림이거든요. 15년 전에는 이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1, 20년 안에는 이게 올 수도 있다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음 거를 하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상승 하락을 뭐 예측한다 그럴 때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데 거래량이 늘고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고 미분양이 감소하면 당연히 주택시장이 오른다는 신호죠. 100%. 다만
추세를 봐야겠죠. 6개월 이상 시계열을 형성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미분양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전세가 비율은 어느 선에서 멈추고 있고 거래량이 요즘 늘었잖아요. 거래량이 작년에 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시계열로 제가 봐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시계열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 세 가지의 경매 지표하고 심리수까지 딱 코드를 넣으면 시장 적중률이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전국 아파트 2006년도에 미친 집값이었죠. 1.5. 전국 2006년부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보시면 영끌 때 많이 쳤죠. 이렇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 거래량입니다. 5만 한 1,500개 됩니다. 매월. 근데 평균 거래량 밑에 있다가 요번에 좀 치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고 왔죠? 시장의 힘으로 치고 왔나요? 정책의 힘으로 치고 왔나요? 그렇죠? 정책이죠. 정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었겠죠. 연착륙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못 꺼지고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동산에. 자, 이거 올라가다가 선이 연장선이 잘 가다가 꺾였죠. 전군 꺾였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제 보겠습니다. 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죠. 서울은 약간 틀립니다. 그림이. 저기 꼭지점 있죠. 서울은 2006년이 피크였습니다. 지금은 선의 이 기울기를 보시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근데 분위기는 서울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분위기가 떠 있죠. 그러나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가격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2012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135만 채였습니다. 근데 지금 175만 채거든요. 그러면 모수만 생각해도 3, 40%가 늘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준다는 건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어때요? 아예 다운됐죠? 그러면 수도권은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겠죠? 역으로 말하면 수도권에서 사업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요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 같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부산은 제가 3년 전부터 2021년 전부터 부산 앞으로 4, 5년은 뻗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아는 친구들한테 빨리 빼라 그랬는데 불행히도 제 예측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예 이게 이제 평균선이거든요. 반토막선이고 반토막선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점점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연말 이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소득 분포하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부산이 조금 나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됐거든요. 소진돼 가고 있어요. 되는데 대구는 한 1년 더 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아까 본 중에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세가 비율이 영끌 시절에 75%, 서울도 75%입니다. 근데 지금 54, 이게 작년 6월까지 끌어놨는데요. 올해 현재는 54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는 지금 35%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그러면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갔죠. 파실 분들은 저는 일단 지금 팔았다가 한번 조정하면 다시 사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67.3%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올라왔냐면은 아이러니한 게 주택 가격이 내려와서 올라온 겁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지방에 지금 3년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 70대 막 많죠? 근데 매매가는 계속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7억이면 만약에 매매가가 8억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비율이 90% 올라가잖아요.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은 연말부터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서울 오세훈발 훈풍에 같이 살짝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많이 쫓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추이입니다. 보시면 지금 옛날 얘기죠. 2008년도 때. 요즘
갈아타기, 내 집 마련, 또 경매에 관심 다시 많이들 쏠리고 있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지방 무료 강연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28일 토요일엔 강원도 원주에서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강원 지역의 구독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연회 참여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드리겠습니다.